상담 연구 방법론 이제 출제 토픽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주요 변수 식별 및 개념적 정의가 핵심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편에서는 변수의 기능적 분류,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한두 번 더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볼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노트에서는 개념적 정의, 퀴즈 문제 10번, 11, 12번 요렇게 볼 겁니다. 제가 토픽 3에서 요거 잠깐 설명했죠.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주제부터 연구 문제 여기까지가 토픽 3였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의 네 번째 강의 이전에 토픽 3에서 다뤘던 거죠. 그 여기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배경 뭐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요건 뺐지만 어떤 주제의 문제 설정. 사실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후에 뭐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 이런 걸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장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끊어내면 여러분 연구 문제 설정되면 이게 질문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질문에 변수 간의 관계가 좀 명확하게 기술돼야 되죠. 원인 변수, 독립 변수, 결과 변수, 종속 변수, 우리가 문제에서도 매개 변수, 뭐 조절 변수 이런 거 이제 만나게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식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요 연구 질문에서 그죠? 어떤 게 독립 변수고, 어떤 게 종속 변수고, 물론 이걸 이제 가설에서 해도 되는데 연구 문제에서 저는 이제 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 다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풀어볼 때는 가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제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요걸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서 변수를 요거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질문에 보면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 이런 개념, 자존 중감 이런 거를 이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번 토픽 4의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가설 설정으로 가는데 가설 설정 여기 보면 연구 대상과 분석 단위 설정 있잖아요. 우리가 생태학적 오류하고 개인주의적 오류를 토픽 3에서 했을 때 연구 주제, 연구 문제 다음에 제가 요게 나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흘러보면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 문제를 끄집어내서 했었죠. 정확하게는 이제 개인 그 연구 대상과 분석 단위가 뭐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개인 수준, 집단 수준에서 이제 잘못 매칭되는 거에서 오류를 제가 끄집어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하는 게 조작적 정의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이론적 가설에서 그 이론적 가설, 그러니까 여기 연구 문제가 있고 연구 문제에서 개념적 정의 내린 다음에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측정 가능하게 조작적 정의까지 내리면 그때 작업 가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연구 가설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그냥 합해서 그냥 보긴 볼 건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요걸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출발해 보죠. 자,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기능적 분류를 하는데 뭐 이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변수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 핵심 축은 두 변수야. 우리가 이해해 둡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자, 독립 변수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종속 변수는 뭐가 결과인 거예요. 다른 명칭도 이해해 둬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근데 대표적인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독립 변수는 설명 변수라고 얘기해요. 왜? 종속 변수, 즉 결과를 설명해 주는 변수. 이게 원인이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명칭이 뭐예요? 설명 변수. 그러면 종속 변수의 다른 명칭은 여기 보면 피설명 변수. 설명을 당하는 변수란 얘기야. 그쵸? 자, 독립 변수의 다른 말은 또 예측 변수야. 왜?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예측해. 앞으로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예측 변수라는 말을 써요. 종속 변수는 반응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독립변수 조금 내려보죠. 독립변수 변화에 반응하여 달라. 원인의 독립변수는 원인이니까 원인에 반응하여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반응변수라는 말을 써. 그 다음에 준거변수란 말도 써요. 이 준거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왜 준겁니까? 독립변수의 작동을 지금 원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원인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상담 기법이라는 원인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는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되잖아요.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시험 점수가 높냐 낮냐. 그러니까 높으면 야, 이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어.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거야. 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속 변수를 중거 변수라고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요렇게가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요렇게. 이건 알아두고 가야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고 요 두 변수가 자, 독립변수 얘가 출발점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바로 돼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단순한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해 그냥. 여기 뭐 없어 다른 것들 다른 변수가 여기 끼어들지 않아. 그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실제 연구 문제 연구 가설 가면 변수들이 끼어든다고 다른 변수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정교화하는 메커니즘 제가 뭐 제목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해놨는데 첫 번째가 매개 변수야. 여기 보면 경유지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인 느낌이 뭐냐면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 x가 원인이라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m 이렇게 y. 요게 여러분 독립변수예요. 즉 원인 변수란 얘기죠. 요 y가 뭐겠어요? 결과 변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x에서 y로 이렇게 바로 가면 이런 걸 단순 인과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단위 거쳐서 얘를 통해서 얘를 경유해서 결과로 간다. 그럴 때 이놈을 m을 뭐라 그러냐? 매개 변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매개 변수. 중간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변수에서 봐보면 매개 변수는 결과죠. 종속 변수에서 봐보면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원인이면서 뭐 결과인 거야. 독특한 놈이죠. 어쨌든 그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 example 봐보죠. 교수법은 그럼 얘는 독립변수네요. 원인이잖아요. 학업성 지도 얘는 종속 변수죠. 결과죠. 학습 동기를 높여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미 오셨을 건데 얘를 요렇게 한 다음에 이놈이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출발점은 교수법이고 마지막 종착지는 학업성 지도인데 다이렉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경유지가 있다라는 거야. 뭐를 통해서 뭐를 해서 학습 동기를 요렇게 높이는 거. 요걸 여러분이 골라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보면 이제 요런 거. 운동, 성적. 그러니까 얘가 독립변수겠죠. 운동이. 성적이 종속변수겠죠. 체력 향상을 통해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요 놈이 매개변수다. 자, 이제 매개변수라는 놈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 매개변수는 하고 뒤에 이제 조절변수 볼 건데요. 이거 우리 강의 노트 전체로 보면 이거 포함해서 3번 나와요. 3번.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가설에서도 볼 거고 경로 분석에서도 제가 조절 매개 효과 후반부에 있는데 거기서 또 나와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어지는 게 조절 변수라는 게 있어요. 조절 변수.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데 여기 강도, 방향이라 그러는데 특히 저는 강도 이걸 조절한다라는 거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림을 조금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데 매개 변수 이거 매개 효과라고도 하는데 매개 변수는 수평으로 이렇게 돼요. 자, 기호로 쓸게요. x, m, y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절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x가 y로 가. 근데 m이 여기에 있어요. m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찍어내려 중간에.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이 그림.
그럼 얘가 독립이죠. 원인. 얘가 종속이죠. 종속. 얘가 요때는 조절이 되는 거야. 위치가 여기에 있게 되면. 얘에 따라서 뭐가 조절돼요? 강도가 조절돼. 요게 원인이 종속 Y에다가 영향을 주긴 주는데 M에 따라서 강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약하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조절 변수야. 그러니까 세기를 조절한다. 강도. 뭐뭐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말이 이겁니다. 상호작용 효과. 이 말은 곧 조절 효과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거 조절 변수네. 조절자를 골라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깊게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데 여러분 상호작용이란 말 하면 영어로 인터액션이잖아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거잖아요. 이 뜻이 아니야. 상호작용은 이 뜻이 아니라는 데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통계학에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이게 조금 풀어야 되는데 한 요인의 어떤 효과가 다른 요인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게 통계학에서의 정확한 상호작용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요 기호에서 쓴 그림으로 이건데 기호에서는 x 곱하기 m 이렇게 하고 y 요건데 요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x하고 그러니까 요 봐보세요. 한 요인의 효과가 즉 x가 y에 주는 효과가 다른 요인의 수준에 따라서 요 m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요인의 수준은 m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를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상호작용이란 말은 그러니까 M에 의해서 조절된다라는 거잖아요. 조절 효과라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근데 그냥 우리는 상호작용이니까 X하고 M이 서로 주고받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가 뭐냐? 성별이야. 성별. 여기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교수 방법과 성별은 학업성 지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상호작용은 조절 효과야. 요 말이에요. 요 그림인 겁니다. 요때 요 M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성별이죠. 교수 방법을 하는데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과 성적의 관계는 수면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면 운동이 수면의 질에 따라 성적에다 영향을 주겠죠? 근데 뭐에 따라서요? 수면의 질이 요 M에 들어가겠죠. 수면의 질이 높으면 좋은 영향을 강하게 영향을 주는 거고, 수면의 질이 낮으면 약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를 너무 많이 오해를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 이거 제가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조절효과도. 또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자,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가해 변수라 그래. 왜? 바깥 외자. 그래서 다른 말로 외생 변수, 외적 변수, 외제 변수라고 돼. 이 외생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어요.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외자, 왜. 자, 이런 얘기예요. 독립 변수가 있죠? 그럼 여기 x가 있죠, 독립 변수. y가 영향을 주죠? 여기 독립 변수가 x고 여기 종속 변수가 y잖아요, 결과. 그런데 독립 변수 외에 이 x 이외에 종속 변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그걸 예를 들어서 k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줄 수 있어. l이라고도 하자고요. 이렇게 kl 같은 거, 이런 걸 가외 변수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외생 변수, 외적 변수, 외제 변수, 요 핵심이 되는 독립 변수 외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전부 다 뭐라 그런다? 가외 변수다. 외자 들어가요. 외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에서 알고 싶은 건
얘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를 보면 되잖아요. 원래는 얘가 10의 영향을 준다고 쳐. 근데 얘 때문에 증폭이 돼갖고 20이 나왔어.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불명확해진 거야. 그래서 얘네가 통제가 돼야 돼. 통제된다라는 게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를 제거시켜야 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즉 y에다 영향을 받는 건 독립 변수의 영향 x죠. x. 가해 변수의 영향 k와 l이죠. 이것을 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것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 변수를 어떻게 해요? 통제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얘는 다음에 보기라고 통제 변수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보면 혼입 변수라는 말이 있어. 다른 말로 혼란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통제 변수는 가해 변수 중에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고정, 제거, 통제한 거야. 즉 가해 변수 영향을 없게 만든 거예요. 없게. 이 가해 변수를 통제하면 그게 통제 변수인 거야. 가해 변수를 고정시켜 놓거나 제거하면 이 가해 변수가 이름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통제 변수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제되지 못한 채 계속 영향을 주게 냅두면 그때 이름을 뭐라 그러냐? 혼입, confounding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제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가해 변수가 뭔지는 알았어요. 가해 변수는 둘로 아주 단순화시키면 통제 변수 플러스 혼입 변수, 혼란 변수 이렇게 혼입 또는 효과를 혼란시켰다는 얘기예요. 둘로 나눈다. 가해 변수는 통제되는 변수가 있고 만약에 앞에서 위에서 K하고 L이 있었잖아요. K는 통제됐어. 근데 L은 통제 못 됐어. 그럼 혼입 변수야. L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이해되세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있고 또 영향을 주는 가해 변수가 있는데 요 가해 변수는 다시 통제 변수와 혼입 변수로 구분될 수 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걸 이게 부분 집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 제3의 원인 변수인 거예요. 원인이 되는 통제되거나 고정되면 통제 변수고 통제되지 못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혼입 변수, confounding variable이라고 한다. 혼란 변수. 이해되죠? 예를 들면 새 상당 기법, 요게 이제 독립 변수겠죠. 우울감, 요게 이제 결과 변수겠죠. 감소 여부. 근데 상담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기법의 우울감이 더 감소하기도 하고 덜 감소하기도 하겠죠. 영향을 주잖아요. 요런 게 이제 가해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자의 숙련도를 똑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이때 숙련도는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해되죠? 그런 의미가 된다. 자, 문제에서 우리가 또 연습해 보기로 하고. 자, 이거 또 있네요. 이번에 이제 억제 변수, 억압 변수라는 겁니다. 두 변수 간에 실제 관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려버리는 건수. 그래서 억제 변수를 만약에 통제했다, 제거했다 그러면 실제 관계가 뚜렷해. 그러니까 어떤 억제 변수 때문에 요건데 요걸 미리 가볼게요. 요걸로. 지능이 있고요. 지능이 있고 학업성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가보자고요. 요렇게 지능이 있으면 여기 보면 자만심이라는 걸 제가 억제해 놨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예요? 지능이 높으면 학업성 지도가 높아야 돼. 이 지능이 독립 변수고 원인이고 학업성 지도가 종속 변수 결과겠죠. 그런데 요 지능과 자만심이 여기 자만심이 나는 머리가 좋아. 자만심에 빠져. 그래서 요것이 정적이라는 건 플러스 즉 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지능이 높으면 자만심도 사람이 높아져. IQ가 150이야. 자만심이 막 올라가는 거죠.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만심은 다시 또
학업 성취도 하고, 학업 성취도, 뭐 점수죠. 성취도 하고, 부적이라는 건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상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에 지능과 학업 성취도는 비례해야 되는데, 이 자만심이라는 것 때문에 지능과 학업 성취도가 실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타나. 왜? 중간에 지능과 자만심이 정적이 되고 자만심이 다시, 그러니까 지능이 올라가면 자만심이 올라가고 자만심이 올라가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야, 왜 안 올라가지? IQ가 150인데 학업 성취도가 제대로 생각보다 높지 않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억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만심이라는 변수가 통제된다 그러면 실제 관계, 즉 실제 관계가 뭐겠어요? 지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 높다라는 걸, 이 관계가 뚜렷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말에 길게 썼지만 그 얘기예요. 여기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뭐 외우란 뜻이 아니고요. 그 느낌이 있으면 뭐 억제 변수, 억압 변수가, 요즘에 이제 현대 통계학에서는 억압 변수라는 번역보다는 억제 변수라는 번역을 제일 많이 쓰니까. 자, 이렇게 변수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가 마지막 변수인데, 뭐 관찰 가능성인데요. 잠재 변수와 관찰 변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잠재 변수는 직접 측정이 안 되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잠재 변수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개념. 그냥. 우울, 자아존중감,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찰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관찰 변수는 뭡니까? 직접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거야. 더 쉽게 얘기해줘요. 관찰 변수는 문항이나 지표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 예만 보면 한 방에 끝나요. 잠재 변수는 자아존중감이라고 치자고요. 자아존중감. 그러면 관찰 변수는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5점이라고 응답했는데 5점을 받았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대체로 만족한다. 4점 받았어요. 4점. 그러면 이게 이제 문항이잖아요. 각 문항, 설문지 했다면 각 문항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찰 변수 자체는 이 문항이고, 이때 받은 점수는 측정값이에요. 그냥 측정값. 그래서 각 문항은 관찰 변수고, 각 문항. 이 관찰 변 측정값, 이게 5점 플러스 4점이 되겠죠? 요게 자아존중감이라는 잠재 변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야. 밀접하게. 잠재 변수는 추상적 개념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측정 가능해야 되잖아요. 측정할 수 없네. 그럼 뭘로 하지? 관찰 변수로 하면 돼. 관찰 변수가 뭔데? 쉬운 말로 해줘. 문항이야. 네가 설문지 봤을 때 이렇게 문항들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응답해. 그럼 그 응답에 따른 점수가 나오겠지. 나는 뭐 5점, 4점, 3점, 2점, 1점 있으면 나는 5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점수들을 이렇게 종합하면 자존중감이라는 잠재 변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추정한다. 이 둘의 관계가 느낌으로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이제 가고요. 노트에서 이제 개념적 정의예요. 자, 개념적 정의는 뭐 컨셉츄얼라이저 개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가자고. 이걸 뭐 외우라는 뜻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봐야 되는데, 우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개념화가 뭐냐? 우울이라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명확한 개념으로 다듬는 과정,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과정이에요. 과정. 우울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화란 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화는 말 그대로 개념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 여기 개념화의 결과물, 사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걸 개념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어. 개념화. 우리 뭐지. 그래서 우는 예를 들어서 이 개념화 과정 중에 머릿속으로 하는 과정 중에 우리를 머릿속으로 막 떠올릴 때 우는 슬프지. 슬픔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게 바로 속성으로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우울은 무기력해. 요렇게. 머릿속으로 막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조합해서 딱 끝냈어. 우울이란 지속적 슬픔, 무기력감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상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는 걸 뭐라 그러냐? 개념적 정의야. 그러니까 아직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울이라는 걸 슬픔과 무기력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 다른 말이 이론적 정의인 거야. 사전적 정의인 거야. 추상적으로 정의 내려놔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게 뭐예요? 조작적 정의는 이거를 측정 가능하게 다시 바꾸는 거예요. 개념적 정의를 미리 당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 개념 하나는 이제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중요한데 개념적 정의가 어떤 건지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겁니다. 이 개념적 정의는. 자, 이제 특징을 한번 봐보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일단 어떻다? 추상적인 거예요. 타 개념들.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떤 거 했어요? 우울은 슬픔, 뭐 무기력 이런 다른 개념들을 사용해서 기술하잖아요. 다른 개념들을. 자, 기존 문헌 이론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의 정의가 이론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 정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헌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더라.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야. 개념적 정의가 내려져야지만 이걸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의 설계도, 조작 정의는 집을 지은 거고 집 짓기 전에 설계도에 해당하는 게 개념적 정의다. 설계도 역할을 한다. 요 이제 다 똑같은 건데 새로운 개념일수록 엄격한 정의가 필요해.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기존에 여기 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아주 자주 만날 거예요. 구인은 약간 관행 때문에 그런데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거는 구인은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구인은 정확하게 구성 개념이에요. 구성 개념. 더 풀면 이론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이렇게 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구인 이런 말로 많이 나올 거고 어떤 데는 구성 개념 이런 말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건 제가 풀어드린 거고. 그러니까 구인은 쉬운 말로 하면 개념이란 얘기예요. 개념. 구성 개념. 근데 새로운 구인이야. 새로운 개념이다. 이거는 내가 만든 신조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 자세하게. 기존 구인은 이미 국어 사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정의 내려진 거니까 그 구인은 그냥 써도 되는데 대충 정의 내리고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구인 어떤 개념적 정의를 내려야 돼. 그러면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자, 자존중감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문장으로 사실 냈죠.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타 개념들, 긍정적, 뭐 평가 이런 말, 긍정, 부정, 자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쓴다. 비행 행동은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 패턴이다. 그럼 사회 규범이 어떤 거고 다른 개념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인들 이때 사회 규범은 또 어떤 거야 되고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거야 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느낌이 확실하게 오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 이미 다 했던 건데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 이론적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환경 요구에 대한 개인의 대처 능력을 넘었을 때 그 심리적 긴장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환경적 요구, 대처 능력 뭐 이런 개념들을 써서 추상적으로 적어놨지만 우리가 토픽 6번째에서 조작적 정의를 다룰 건데 이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이걸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척도 PSS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 점수가 바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 수치가 나오잖아요. 수치.
뭐 IQ다 그러면 지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능지수 측정할 수 있잖아요. 뭐 웩슬러로든 뭐든 간에 측정해 갖고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는 거예요. IQ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지능은 뭐다. 그건 추상적인 거고 측정 가능하게. 그러려면 척도가 있을까? 척도의 그 점수로 환산한 거다. 이 두 가지 개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느낌 오셨을 거고. 자, 이제 퀴즈 문제 보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연구 논문 제목이잖아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원인이죠. 독립 변수고 학업 소진이 종속 변수죠. 이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독립 변수 알 수 있어요? 예. 사회적 지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종속 변수 알 수 있어요? 예. 결과 변수, 학업 소진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석 단위가 뭐예요? 뭘 대학생을 분석 단위로 하잖아요. 분석 단위 금방 딱 나오죠.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야. 사회적 지지 이렇게 쭉 가고 여기에 학업 소진 이렇게 나오고 성별이 중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얘가 바로 뭐예요? 조절 변수가 되는 거야. 조절 변수가. 이놈에 따라서 성별이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거의 조절 변수예요. 남자냐 여자냐 뭐뭐에 따라 조절 변수는 뭐뭐에 따라거든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거든. 내개 변수는 뭐예요? 뭐뭐를 통해 이런 얘기잖아. 뭐뭐를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 뭐뭐를 경유해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려하고 있지 않은 변수가 뭡니까? 그럼 매개 변수는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이제 그러면 더 복잡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야. 그럼 상담자의 공감 능력이란 말이 있어요. 내담자의 자기 개방에 미치니까 얘가 공감 능력이 독립 변수라는 거 알고요. 자기 개방, 자기가 오픈되냐 안 되냐 이 자기 개방이 종속 변수라는 건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말을 썼네요. 예측 변수. 여러분 미리 가죠. 예측 변수가 바로 뭐예요? 독립 변수의 다른 별칭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거 변수가 종속 변수, 결과 변수를 얘기하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여기 통제 변수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가외 변수 중에 고정되거나 제거되거나 통제된 거야. 그러면 통제 변수. 가외 변수 중에 고정되거나 제거되거나 통제되지 못하면 혼입 변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은 뭐예요? 예측 변수네. 그죠? 요렇게 들어갈 수 있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중거 변수니까 요건 자기 개방인데 요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요렇게 2번 그죠? 영양에서 라포 형성의 간접 효과를 파악하는데 여기 이제 미치는 영향에서 라포 형성의 간접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조절 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런 말 들었죠? 상호작용 효과. 그럼 거의 같은 말. 조절 효과, 조절 변수, 상호작용 효과. 여기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간접 효과. 왜? 매개 효과 봐보세요. X가 M을 경유해서 Y로 가잖아요. 즉 X가 Y에다 바로 영향을 주면 이건 직접 효과야. M을 거치게 되면 간접 효과야. 그러니까 간접 효과란 말이 있으면 다른 말로 이건 매개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매개 변수인 거지. 그러니까 라포 형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감 능력, 라포 형성을 거쳐서 자기 개방으로 가는 거야.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라포 형성은 매개 변수로 가살표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내담자 성별이나 상담 횟수 여기 영향은 차단했다. 이 영향은 차단, 고정시켰다. 영향을 못 주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거했다. 통제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별이나 상담 횟수는 통제 변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별이란 말 나왔다고 무조건 조절 변수인 건 아닌 거예요. 차단했다. 배제시켰다.
제거했다. 이러면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없는 게 뭐야? 얘밖에 없죠. 조절 변수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죠? 5번인 거야. 아주 실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이 정도 수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 여러분 풀 수 있으면 뭐 대단하죠. 굉장히 여기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변수의 성격과 관계없는 거. 독립 변수는 정속 변수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는 아니죠. 12번에 옳은 거니까 이건 틀렸어요. 요거랑 요거랑 위치를 바꿔야 돼. 자, 종속 변수는 종속 변수가 결과고 독립 변수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위치를 바꿔야 돼.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 변수이다. 그렇죠? 요게 맞으려면 요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돼. 틀렸죠?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의 방향이나 관계 맞죠? 정확한 게 x가 있고 y에 영향을 주는데 m에 따라서 요 강도가 달라지는 거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10번, 2번은 조절 변수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2번이 정답이죠? 조절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계없이 독립 변수. 봐보세요.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데 여기 m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m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얘에 따라서. 그때 상호작용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절 변수는 보면 요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통째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뿐 아니라 y, 즉 종속 변수와도 관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강도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관련되어 있는 거죠. 3번을 옳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 외생 변수 여기서는 우리는 가외 변수라고 여기서는 보자고요. 외적 변수 뭐 이런 느낌이죠. 두 개 이상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이거는 외생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속 변수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줌. 독립 변수 이외에 제3의 변수예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그런 거죠. 변수 간 상관에는 부적 관계 나타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거 틀렸죠? 변수 간 상관에는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있으면 얘가 증가할 수 있죠? 얘가 감소할 수 있어. 얘가 증가할 때 얘가 증가하면 이거를 우리가 정적이라고 얘기해요. 플러스.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하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이거를 부적이라 그래.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원인이 올라갈 때 결과가 줄어들 수도 있고 결과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 부적이라고 그러는데 부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상관관계 분석하다 보면 정적 상관관계, 부적 상관관계 다 배웁니다. 반비례 비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나타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12번에는 2번이 되는 겁니다.